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대미특별대표 등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의제협상팀이 오늘 하노이에 도착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비핵화 상응 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5.18 망언 파문에 이어 이번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부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뉴스룸 팩트체크에선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과 입장이 180도 달라진 황교안 전 총리의 탄핵 발언도 따져봅니다.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을 계기로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 비리를 전수조사한 결과 143개 기관에서 182건의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합격자를 바꾸거나 응시자를 전원 탈락시키는 등 비리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오늘 수도권에서 처음 시행된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일도 시행됩니다.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걸 예상해서 미리 오염물질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모레도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이틀 연속 발령됐습니다. 뉴스룸은 예비 저감 조치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과거 미국을 떠들썩하게 한 오제이 심슨까지 언급하며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수면 무호흡증을 비롯한 9개 병을 앓고 있어 돌연사 위험이 있다며 다시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서울 시민이 마시는 한강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취재진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 봤더니 온갖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가 심각했는데 잠시 뒤 뉴스 미션에서 수중 촬영 영상을 전해드립니다. 중견 의류기업 독립문의 오너 3세가 마약으로 보이는 약물을 흡입하는 사진을 JTBC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패션 브랜드 PAT의 대표까지 지낸 이 남성은 독립운동가 후손임을 내세우며 지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 6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된 광주광역시의 한 폐건물입니다. 원래 양로원이었지만 문을 닫은 지 10년 넘게 관리가 안 됐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폐건물 문제, 밀착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I hope that very positive things. It'll be very exciting. I'm in no rush. 예,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을 앉은 자리에서 5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한 말이죠.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비핵화와 상응 조치라는 거래안은 이미 무르익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어젯밤에 한미 두 정상의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상응 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면서 남북 경협을 떠맡을 각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발언은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청와대를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자, 문 대통령이 남북 경제 협력을 떠맡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상응 조치 카드를 늘려주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이끌 상응 조치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놔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큰 폭의 제재 완화는 정치적 부담이, 또 경제 원조는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를 고려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말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자, 문 대통령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했더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의회를 설득해야 가능한 상응 조치를 내놓기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에서 결정이 가능한 조치나 의회 설득이 그나마 수월한 카드를 내놓아야 할 텐데 이 남북 경제 협력이 그런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예, 그러면 남북 경협 가운데 어떤 것들이 이런 상응 조치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까?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이 개성 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종교 지도자 오찬 자리에서 금강산에 있는 신계사 템플스테이부터 추진하자고 하는 등 특히 이 금강산 관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떠안는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 정부 역시 이 경협은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 아닌가요? 철도도로 현대와 공사 등은 미국의 승인을 어렵사리 받았지만 기초조사만 하고 실제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관계와 경제 효과를 위해 우리 정부로서도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겁니다. 예. 자, 당장 이제 퍼주기 논란이 나왔는데 이건 조금 이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서로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직접 만나자 이런 제안도 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우선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결과를 얘기해 주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번 북미 회담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고 공유할 얘기가 많아질 테니 직접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의 시점과 장소는 좀 더 무르익은 뒤에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서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남북 경협의 첫 단계는 아마도 금강산 관광이 아니겠느냐 하는 예상입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늘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많았죠. 그러나 관광 분야는 제재에서 풀기가 좀 쉬워서 금강산 관광을 다시 여는 것이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 것보다도 훨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과 함께 사업하는 걸 금지하고 있지만 관광 분야는 예외입니다. 지급 방식을 달리하면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게 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표적인 게 현물로 주는 겁니다. 현금 대신 식량이나 원자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을 강조하고 있어 관광 사업과도 맞아떨어집니다. 다만 북한이 이 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개성공단 재개는 금강산 관광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북 합작 사업 금지, 기계, 전자, 운송기기 대북 반입 금지 등 대북 제재를 풀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이 받아들여 제재를 풀어주는 방안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남북 경협은 우리가 맡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일부 매체와 정당은 또다시 퍼주기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취재 기자와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강희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북한 퍼주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 보따리를 김정은에게 안겨달라고 요청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또 일부 매체는 우리가 재정 부담을 한다는 점만 부각한 보도도 내놨습니다. 예. 대통령이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것은 물론 없었는데 한다면 어떤 것들이 거론이 됩니까? 네, 앞서 보도를 보신 것처럼 금강산 관광과 또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철도와 도로 현대화 사업 등입니다. 예. 철도 도로 건설은 이게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남북 경협을 통해서 얻는 이 경제적 실익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한 통계를 보시면 지금 정부의 남북 경협 정책에 앞으로 20년 동안 약 63조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효과는 남북한 합쳐서 약 613조로 9.7배에 달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예. 또 남북한 일자리도 518만 개 새롭게 늘어난다고 전망했습니다. 예. 이 남북경협의 핵심 중 하나인 개성공단의 경우에도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서 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문 닫기 전까지 이 12년 동안 20에서 30배의 투자 가치를 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아까 그 표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내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거기서 거둘 경제적 이익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고용 창출의 규모가 남북한을 비교하면 남한이 더 훨씬 큰 것으로 나와 있긴 하죠. 그 IBK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 그렇습니다. 예. 북한 시장을 선점할 필요성 이건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제재가 완화가 되게 되면 북한이 개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이 북한 시장을 주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 이 북한 철도 사업과 관련해서 한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유럽까지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서방 자본의 최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 미래 첨단 산업의 주요 부품으로 쓰이는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의 가치도
최대 5,188조라는 분석이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나라들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히토류는 알려지기로는 북한이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긴 하죠.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제 똑같은 주장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도 했었습니다. 과거에. 예, 맞습니다. 2014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후에 이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편익을 부각하는 보도와 또 정치인들의 발언이 쏟아졌는데요. 같은 사안을 놓고서 입장이 달라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희연 기자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남북 경협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게 되겠죠. 저희 JTBC 취재 결과 삼성 등 주요 기업은 이미 작년에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측과 사업 제안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남북 경협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남북 경협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에게 최근 자문을 해줬다는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한 당국이 삼성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에게 투자 제안서를 건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측도 북한에 사업 관련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삼성 외에도 현대, SK, LG 등 대기업 총수들이 방북했는데 향후 북한에서 진행 가능한 사업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유했다는 겁니다. 김창선 북한 국무위 부장이 지난 17일 베트남 박린성의 삼성전자 휴대전화 생산공장 주변을 둘러본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지난 1999년부터 10년 동안 평양에서 TV와 전화기, 라디오 등을 생산한 적이 있습니다. LG전자도 1996년부터 2009년까지 TV 조립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기간 삼성이나 LG 등의 산업단지를 둘러볼 경우 우리 대기업의 북한 진출 문제도 북미 정상회담 혹은 후속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남북 경협 카드가 이번 비핵화 상응 조치로 오늘부로 부상을 한 셈이 됐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를 바라지만 급한 시간표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급할 게 없다는 표현은 5번이나 반복을 했죠.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정현식 특파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작심하고 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5번이나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 이번 회담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대치를 낮추려는 의도적인 것인지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급한 시간표는 없다는 발언은 이번 회담에서 성취할 목표를 묻는 질문의 대답이었는데 일단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I think we will see that ultimately. I have no pressing time schedule. As long as there's no testing, I'm in no rush. 이번 회담에서 매우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란다며 회담 성과를 기대한다는 발언과 사실 동시에 한 겁니다. 예. 그만큼 여러 가지 이제 좀 유연한 입장을 갖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시간 게임은 안 한다 이런 말은 작년에 9월 유엔 총회 때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엔 정상회담이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맥락이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북한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전방위로 제재 완화를 압박하는 실무 협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소식통은 북한은 이번 주 2차 협상 일정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이 쉽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따라서 우린 급할 게 없다는 건 시간에 쫓겨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테니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하라는 압박으로 분석됩니다.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 위원장이 매우 긍정적인 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곧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비핵화가 빨리 진행되는 걸 보고 싶어한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북한은 엄청난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한 발언입니다. 또 회담 결과로 많은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도 했습니다. 때문에 영변 핵시설 폐기 대가로 남북 경협이 종전선언, 연락사무소와 함께 패키지 합의에 포함될 가능성도 관측됩니다. 예. 다만 우리는 급할 게 없다는 발언은 미국 내부적으론 비판적인 민주당과 언론을 상대로 회담 결과의 기대치를 낮추는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곧 시작될 실무 협상, 막판 협상
상황을 지켜보면 답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군요. 정효식 특파원이었습니다. 북한의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는 예정대로라면 조금 전인 8시쯤에 하노이에 도착했을 텐데요. 저희 취재기자가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서 기자, 의제 협상이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혁철 특별대표 혹시 지금 공항에 나타났습니까? 아직 김혁철 특별대표는 이곳 공항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이곳 현지 시각 5시 55분, 그러니까 한국 시각으로 7시 55분쯤이죠. 이곳 하노이 공항에 착륙을 한 걸로 확인은 됐는데 이 밖으로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뭐 나오더라도 일반 승객들 출구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는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일반인 승객들이 드나드는 출입구가 아닌 주요 인사, 그러니까 일종의 VIP 전용 출입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김혁철 특별대표가 이곳으로 나온다면 저희가 바로 포착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대신에 이 김혁철 특별대표와 비건 특별대표가 오늘 온다고 해서 모여든 취재진들을 저희가 좀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곧 김혁철 특별대표가 도착한다는 소식에 이 낮부터 모여든 취재진들이 지금 전부 저쪽 게이트를 주시하면서 지금 상당히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예. 서효정 기자를 연결했을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바로 옆으로 돌리니까 뭐 굉장히 많이들 나가 있군요. 비건 미국 대표도 곧 하노이에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김혁철 특별대표의 협상 카운터파트인 비건 특별대표도 오늘 밤 하노이에 도착을 할 것으로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워싱턴을 출발해서 오늘 밤 늦게 이곳 하노이에 내릴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곳에 머물면서 계속 취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현지에선 차츰 정상회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어저께 김소연 기자가 현지에서 전해줬는데 여러 가지 좀 일화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베트남 현지 시내, 이 하노이 시내가 좀 북미 회담을 환영하는 분위기들이 점점 무르익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오늘 현지 이 베트남 신문을 좀 들고 나와봤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 이 북미 회담으로 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오늘 나온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또 무료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손질을 해주겠다는 미용실도 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미용실에 가볼 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머리를 손질을 받은 그 시민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예. Em cứ nghĩ là mình trông cũng giống lãnh tụ à? Thì đấy mọi người nhìn thấy đấy. Mọi người nhìn xem có giống không? How do you think? He looks like him. Ông nói trông giống lắm. Thank you. 예, 잘 봤습니다.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두 사람 머리 스타일이 둘 다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스타일인 것 같은데 또 회담장이나 숙소에 대해서는 연일 여러 가지 추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나온 게 있는지요? 네, 일단 전해드리자면 로이터 통신에서 회담 장소가 하노이 영빈관으로 정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저희 취재 결과 이 한 정부 관계자가 북미 정상이 이틀 동안 한 곳 이상의 장소에서 여러 차례 만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김 위원장이 열차로 동당역까지 온 뒤에 차량으로 이곳 하노이까지 도착할 것이다. 이런 로이터 통신의 보도도 나왔는데요. 또 다른 언론에선 이 베트남 역에서 오늘 청소를 하고 나무들 가지치기를 하고 이 25일에 맞춰서 레드카펫을 준비하고 이런 준비 과정들이 좀 있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 베트남 도로 사정이 썩 좋지가 않고 또 중국 열차 이 선로를 이용하는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육로를 통해서 이곳 하노이로 오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노이의 노이바이 공항에서 서효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객관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탄핵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김진태 의원에 이어서 황교안 전 총리도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5.18 망언 등 퇴행적 역사의식을 드러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이른바 태극기 세력의 막말 논란을 거쳐서 이제는 탄핵을 부정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TV 토론에서는 당권 주자들이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사면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고 김진태 의원은 무죄 석방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허진 기자가 문제의 발언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후보는 승복을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승복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수용하고 지금까지의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해야 할 때 지난달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할 때도 방점은 통합이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더 이상 개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가요? 지금은 우리가 국로를 합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정상화되고 반듯한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거다. 하지만 어제 한국당 전당대회 TV토론회에선 탄핵 절차가 부당하다는 데 방점이 있었습니다. 절차적 문제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받은 거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탄핵이 타당한 것인가? 오늘 TV토론회에서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헌재 결정 수용을 언급합니다. 저는 탄핵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바꿔 말하면 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탄핵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한 발 더 나아가 재판도 안 끝난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까지 앞다퉈 거론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하게 반영되는 이런 사면 결정들이 있어지기를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을 해도 나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잘못을 인정하는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기가 쉽습니다. 사면보다 석방이 우선입니다. JTBC 허진입니다. 예, 곧바로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 발언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탄핵 제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대영 기자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은 게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네. 이건 어떻게 팩트체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본질을 흐리는 주장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예. 뇌물죄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했다는 뇌물죄, 그리고 최순실이 대신 받았다는 제3자 뇌물죄로 기소돼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예. 수뢰죄죠. 정확하게 아까 얘기한 것은 네. 뇌물죄는 수뢰죄건 아니면 제3자 뇌물죄건 똑같은 뇌물죄에 해당한다. 기본 형량도 같죠 아마? 네, 예.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2심 판결문을 보면 최순실 씨와의 공모가 인정이 됐습니다. 특히 단독 면담이라는 은밀한 방법으로 삼성과 롯데에서 150억 원 넘는 뇌물을 받고 SK에 89억 원을 요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근데 황 전 총리는 법률가입니다 원래. 이런 법 조항이나 판결 내용을 모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결국 이건 이제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발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절차에 하자가 있다. 이거 이제 어젠가요 나온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사실은 친박 진영에서 끊임없이 제기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황 전 총리가 말하는 근거는 간단합니다. 형사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탄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 하지만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에 앞서서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이와 달리 형사재판은 죄의 유무, 형량을 확정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입니다. 예, 사실 그 내용은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네. 이걸 다시 공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 때문에 형사재판을 못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형사재판이 끝내야 탄핵할 수 있다. 이거는 탄핵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듯하게 들리는 그렇게도 들립니다. 네, 친박 진영에서 오랫동안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예.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두 재판이 별개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왔습니다. 예. 특히 탄핵 심판의 절차와 방식은 재판부의 고유 권한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대영 기자의 팩트체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로 5.18 단체 관계자와 원로를 불러서 이른바 5.18 망언과 관련해 역사 폄훼 시도에 대해서 함께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분노를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런 대통령의 발언과 여권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지역 원로와 5.18 단체 관계자를 불러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8일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분노란 단어까지 사용한 겁니다.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진상규명은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약속과 함께 5.18 역사 폄훼 시도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맞서겠습니다. 참석자인 김우식 5.18 부상자회 회장은 우리는 괴물 집단도 아니고 세금을 축내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권에서 역사 왜곡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부 의원의 발언을 갖고 우리 당에 대해서 지금 역사 왜곡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전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어제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늘리는 데 합의했죠. 하지만 노동계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는 등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선 특히 노조의 힘이 약한 중소업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에는 안전장치가 허술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일하는 이모 씨는 벌써부터 올여름이 걱정입니다. 6월, 7월, 8월이 이제 굉장히 힘든 시기거든요. 진짜 하루에 이제 9시간, 10시간을 넘어가면 그 다음 날에 대한 체력적인 것들이 너무 부담이 가중되는 거죠.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에어컨 수리 일감이 몰릴 때 일상적으로 과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게임을 출시할 때면 야근을 밥 먹듯 해야 하는 게임업계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2시간 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조금은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지만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이용을 해서 다시 그거를 이제 옛날처럼 돌릴 수도 있는 상황.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합의문에 탄력근로를 할 때 중간에 최소 11시간은 쉴 시간을 줘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만 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임금이 줄어드는 걸 막겠다고도 했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노조가 없거나 약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특히 걱정하는 대목입니다. 노동계 내부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가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지난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으로 시작된 공공기관 채용 실태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모두 182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고 연루 대상자가 288명에 이릅니다. 경찰 수사가 더해지면 그 비리 규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신규 채용과 최근 5년간 이뤄진 정규직 전환 결과입니다. 신규 채용 관련 158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24건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이 중 약 20%, 36건은 혐의가 중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2017년에도 정부의 특별 점검이 있었지만 뿌리 깊은 채용 비리 관행은 여전했습니다. 채용 비리 10건 중 1건은 친인척 특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신규 채용의 경우 수사 의뢰 대상의 30%가 친인척 관련 비리였습니다. 모 의료원의 경우에는 딸과도 잘 아는 또 다른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서 월등한 그 높은 점수를 받았다든지. 수사 의뢰 대상 비리 중 절반은 의료와 체육,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 발생했습니다. 드러난 채용 비리는 182건인데 여기서 확인된 부정합격자는 13명으로 7%에 그쳤습니다. 중징계가 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거쳐가지고 그 수가 늘어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합격자는 본인 또는 청탁 관련자가 기소될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55명인데 재응시 기회를 주는 등 구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피해자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인원을 매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한 채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비리의 규모도 만만치 않지만 비리 행태도 다양합니다. 점수를 조작해서 합격자를 바꾸는 건 고전적인 수법이고 응시자를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전원 탈락시킨 곳도 있습니다. 최종 면접에 올라온 지원자를 떨어뜨리면서 아직 어려서 이직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백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2014년 의료 자격증이 없는 응시자를 뽑았습니다. 직원의 자매, 조카, 자녀라는 이유였습니다.
한 해 전에는 신체 검사에서 탈락한 응시자를 청원경찰로 고용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들에선 조카나 친구 자녀가 면접에 올라온 사실을 알고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강원대병원은 지난해 말 신규 채용 필기시험 성적을 매기며 성적을 조작했습니다. 합격 대상자 2명은 떨어뜨리고 성적이 모자란 2명을 합격시킨 겁니다. 한국기계연구원도 2016년 정규직을 채용하면서 합격자 추천 순위를 조작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황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6년 전쟁기념사업회는 최종 면접 대상자를 1명으로 압축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면접을 취소하고 탈락시켰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이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부산항보안공사도 2015년 응시자 11명 전원을 탈락시켰습니다. 조사에서 이들 응시자의 자격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먼저 오염물질을 줄이자는 취지였는데 오늘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곳곳에서 혼란도 있었습니다. 예보의 정확성 문제도 여전히 남았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정부는 내일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내일은 단계가 더 높은 비상 저감 조치가 적용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지 않아 예비 조치만 하루 더 발령한 겁니다. 서울 당일 평균 기준으로 오후 1시가 돼서야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됐고 오후 5시까지도 기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비 저감 조치는 사실상 잘못 내려진 겁니다. 예비 저감 조치가 처음 시행되면서 혼란스러운 모습도 곳곳에서 노출됐습니다. 공식 2구제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차량이지만 기관 주차장엔 민간의 짝수 차량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운전자가 많았습니다. 통보를 못 받았다는 공공기관도 있었습니다. 조치는 어제 오후 5시 18분 결정됐습니다.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고 지자체는 관내 기관들에 이 내용을 알렸는데 이미 저녁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보도 자료도 6시 25분에야 왔습니다. 취재 결과 실제 통보를 못 받은 곳도 있었습니다. 예비 저감 조치 땐 노후 경유차 등 차량 운행 제재가 없습니다. 민간 대형 사업장이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자율입니다. 이번에도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예비 저감 조치가 처음 내려진 것이어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측정하는 게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시민들이 그만큼 협조했는데 그렇다면 성과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겠죠. 또 효과가 있어야 다음에도 흔쾌히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요. 물론 첫 시행이어서 측정이 쉽진 않지만 최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박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 저감 조치인 만큼 실제로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었는지가 가장 궁금한데 효과가 어땠나요? 네, 일단 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효과를 분석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해 비상저감 조치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 효과를 유추해 볼 수는 있을 텐데요. 자, 당시 수도권에 하루 동안 내려진 비상저감 조치로 초미세먼지 배출량 평소보다 6.8톤이 줄었습니다. 항목별로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 화력발전소를 규제하는 상한제약, 이 출력을 80%로 묶는 이것이 가장 역할이 컸고요. 그다음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었습니다. 이 둘만 합쳐도 절반이 넘는데 예비 조치에는 모두 빠진 항목입니다. 자, 오늘 포함된 공공기관 2부제 또 공공사업장 규제를 통해선 1.1톤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상저감 조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항목들이 빠졌다 보니까 효과도 그때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제 농도로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네, 우선 당시에 농도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과거 사례나 또 여러 기관들의 연구 결과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출량이 4톤이 주니까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0.7 마이크로그램이 줄었다. 즉, 이 톤당 약 0.175 마이크로그램이 줄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비 저감 조치로 농도는 0.2 마이크로그램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0.2 마이크로그램이면 뭐 효과가 있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또 효과가 없다고 하기도 좀 그런데 전문가들 평가는 어떤가요? 네, 우선 정부가 이렇게 다각화한 방법들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대응하려는 노력, 평가할 만하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중국발 미세먼지나 또 이제 대기 정체 현상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한번 케이스를 살펴볼 텐데요. 지난해 여름, 지난 7월에 부산과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자, 이 케이스는 특히나 대기 정체의 영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지리적으로나 계절적으로나 중국과는 영향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세제곱미터당 약 20 마이크로그램대에 불과했었던 농도가 대기 정체가 심각해지자 66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다 대기 움직임이 활발해지니까 곧바로 14 마이크로그램, 이 좋음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저감 조치를 통해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의 배출량 역시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사전 관리의 중요성이 좀 더 강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선제적 대응으로 꼽히는 이 예비 조치 같은 경우에는 비상저감 조치보다 이 예보의 역할이 훨씬 더욱 커졌습니다. 이 내일 예보만을 기준으로 한 비상저감 조치와 다르게 이 모레 예보까지도 발령 기준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 직전까지도 이 수도권 지역의 농도를 계속 살펴봤는데, 자, 일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40 마이크로그램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을 것이다라는 이 예보, 오늘도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이 때문에 내일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본래의 비상저감 조치는 발령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박상욱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천안 원룸에서의 화재는 빚 갚을 능력이 없던 2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일어났습니다. 정작 불이 나자 아무 조치 없이 본인은 달아났고 대신 요리사를 꿈꾸던 애꿎은 20대 청년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이 뛰어나갑니다. 잠시 뒤 연기가 나고 소방차들이 몰려옵니다. 이 여성은 어제 불이 난 천안의 원룸에 사는 29살 이모 씨입니다.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르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빚이 많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겁니다. 죽으려고 했는데 연기하고 불이 많으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바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경찰은 불이 처음 시작된 이 씨의 집 현관이 열려 있는 걸 수상히 여겼습니다. 마침 이 씨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주변을 배회하다 어제 오후 4시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이 씨가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사이 6명이 다쳤습니다. 이들 중에는 6층에 살던 27살 박모 씨가 위독한 상태입니다. 박 씨는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요리를 배워와 6개월 전 문을 열었습니다. 박 씨는 옥상으로 가는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도와 폐 손상이 심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어제 대구의 7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난 불로 2명이 숨졌는데 사망자가 오늘 1명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처음 발생한 4층의 목욕탕은 소방 안전 점검을 대부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아래층에 다른 목욕탕이 있는데 이곳은 소방시설도 잘 갖췄고 점검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달랐던 건지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기가 가득 들어차자 사람들이 뛰쳐나옵니다. 옷 입을 겨를도 없습니다. 경찰이 발화 지점으로 지목한 목욕탕 입구 구두방은 모든 게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목욕탕 내부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불이 난 4층 목욕탕은 1980년부터 영업을 해왔습니다. 당시 건축법과 소방법에 따라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바로 아래층에 들어온 다른 목욕탕은 소방시설이 비교적 잘 돼 있습니다. 제천의 사우나 화재 참사가 난 뒤 정부가 전국적으로 목욕탕 안전 점검을 했는데 3층 목욕탕만 닫았습니다. 반면 4층 목욕탕은 등록할 때부터 다중이용업소로 분류가 안 돼 빠졌습니다. 2016년 말과 2017년 초 실시한 안전점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번번이 점검을 받지 않다 보니 신경을 덜 썼고 대형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전신 화상을 입은 환자 1명이 숨져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상자도 2명에서 4명이 됐고 연기를 마신 환자도 84명으로 늘어나는 등 사고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쯤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1명이 철광석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외주 용역업체 소속으로
노후 컨베이어 벨트를 정기 점검하는 과정에서 동료 3명과 현장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검하던 컨베이어 벨트는 멈춰 있었지만 옆에 있던 벨트는 움직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뉴스 중에라도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미국 유명 스포츠 선수인 O.J. 심슨까지 거론하면서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슨도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때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71세로 고령이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나이가 더 많았다는 입장입니다. 최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3개의 재판을 받았던 미국의 O.J. 심슨 사건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4쪽에 이르는 보석 요청서에서 심슨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심슨은 전 부인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 2008년 납치 등 다른 사건으로 징역 33년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고 때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장에겐 판사의 재판에 관여할 직권 자체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밖에 만 71세의 고령이라는 점 등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주장에 개의치 않는 반응입니다. 이미 영장심사 때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구속됐다는 겁니다. 또 71세라고 하지만 78세인 이명박 전 대통령, 80세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구속됐다고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는 다음 주 화요일에 결정됩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거듭 보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병들이 대부분 만성 질환에 불과하다면서 보석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죠.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꾀병이라고 할까 봐 병세를 알리지 않았다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수면 무호흡증과 함께 식도염, 당뇨, 탈모 등 9개 질환을 앓는다고 공개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보석을 해달라며 낸 의견서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대병원에서 진단받은 9가지 병의 명칭과 증세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기관지 확장증, 역류성 식도염, 당뇨, 탈모 등을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 보조기계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돌연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진 꾀병이라 할까 봐 병세를 알리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만성질환 등으로 보석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을 풀어줄지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쯤 결정됩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예, 1000만 서울 시민이 먹는 물은 한강에서 나오죠. 그런데 물속은 과연 얼마나 깨끗할까? 저희 취재진이 잠수 장비를 메고 직접 물 안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수거해봤습니다. 온갖 쓰레기가 끝없이 나왔는데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가 심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뉴스 미션, 오늘 김민관 기자가 수중 취재에 나섰습니다. 저는 지금 잠수훈련을 받기 위해 수영장에 나와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1000만 서울 시민이 마시는 한강물은 플라스틱 쓰레기로부터 안전한지 취재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뉴스 미션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재진은 안전을 위해 2주간의 잠수훈련을 마친 뒤 전문가들과 동행 취재에 나섰습니다. 이곳은 취수장 옆에 위치한 잠실 수중보입니다. 물속 상황은 어떨지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자 뿌연 부유물이 눈앞을 가립니다. 강 바닥으로 내려가니 이끼 낀 쓰레기들이 가득 묻혀 있습니다. 땅속 깊숙이 박혀 맨손으로 꺼내기 힘든 쓰레기부터 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쓰레기도 있습니다. 물속에서 흔들어 털어보니 하얀 스티로폼이 보이고 오래된 마대자루도 강바닥에 묻혀 있습니다. 건져도 플라스틱 쓰레기는 끝이 없습니다. 냉장고도 안에 들어가 있고 자전거도 들어가 있고 주로 이제 보면은 PT병이라든지 캔 이런 게 많이 잠겨서 그대로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한강에서 30분 동안 건져 올린 쓰레기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래된 마대자루, 그리고 부서진 파이프, 그리고
물에 잠긴 스펀지까지 나왔습니다. 강 주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버려졌는지도 모를 플라스틱 쓰레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화학물질의 칵테일이라고 불린 만큼 그 미세 플라스틱 자체가 독성을 띨 수도 있고요. 한강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얼마나 유해할까? 취재진은 경남거제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한강에서 주운 비닐봉지 조각을 현미경으로 확대해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외선 등으로 부식돼 이곳저곳 틈이 보이고 조각이 생겨났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게 됩니다. 연구진은 강 주변 등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햇빛과 바람에 노출되면 잘게 쪼개져 흩어진다고 설명합니다. 플라스틱 자체는 또 잔류성이 강하기 때문에 머무는 동안에 취수구를 통해서 들어온 우리 마시는 물이라든가 아니면 축적된 생물을 우리가 먹었을 때 또는 일부는 대기 중으로 날아가서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서울시가 정기적으로 수거 작업을 하지만 플라스틱 쓰레기는 쉽게 줄지 않습니다. 이 비닐봉지 한 장이 그냥 버려지면 175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쪼개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렇게나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돌고 돌아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부르면 달려갑니다. 뉴스 미션 김민관입니다. 예, 잠수 훈련도 받고 수중 취재에 나섰던 김민관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는데 잠깐만 좀 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취재 이후에도 쓰레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수중 취재를 진행했던 잠실 수중보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한강 본류에는 총 5개의 취수장이 있는데 그중 한 곳인 풍납 취수장에서 약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잠깐 이곳을 보시면요. 이렇게 한강물에 밀려나온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여전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자외선을 받아 부식돼 잘게 쪼개져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면 한강물을 통해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예. 아무튼 수중 촬영 영상은 굉장히 심각하던데 리포트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날씨가 맑은 오전에 물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이 물 바깥은 맑았지만 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오염물질 때문에 물 속이 모두 탁해져 바로 앞에 있는 사람조차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강 바닥이었는데요. 바닥으로 내려가 보니 이미 형체를 알기 힘들 정도로 부식되고 부서진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묻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미세 플라스틱은 현재 기술로는 완벽히 청소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청소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그 물을 정수해서 이제 수돗물로 먹는 거잖아요. 근데 미세 플라스틱은 정수를 해도 걸러지지 않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현재의 정수 기술로는 완벽하게 걸러낼 수 없다는 게 이 연구 결과입니다. 예, 그게 제일 우려되는 바이군요. 김민관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찾은 여성들이 잇따라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술이 간편하다는 이른바 필러를 가슴에 넣었는데 몸만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면서 고통을 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병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신아람 기자가 당사자들을 만나봤습니다. 2달 전 30대 여성 A씨는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아랫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겁니다. 자궁적인 문제인지 알고 산부인과를 먼저 갔다 왔어요. 여기에 뭔가가 보이긴 한데요. 탈장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갔는데 이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2016년 가슴에 넣은 필러가 흘러내린 것이었습니다. 걷는데도 불편하고 보기에도 안 좋고 이렇게 제거를 했었어요. 여기 지금 또 차 있어요. 같은 병원에서 가슴에 필러를 넣은 B씨도 통증을 호소합니다. 여기는 식염수 시술을 다시 받으면 그게 부들부들해진다고 해가지고 다시 받고 더 녹는 과정에서 갈비뼈 쪽으로 다 흘러서 나오는 거예요. 팔을 다 못 올려요. 필러가 껴있으니까. 필러 일부는 신체 조직과 얽히고 설켜 빼내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제거 수술을 받아도 염증이 가라앉지 않거나 가슴이 함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여성들 중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환자만 20명에 이릅니다. 병원장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건 극히 일부라며 남아있는 필러를 제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병원 문을 닫아 오해가 커졌다며 병원을 다시 열어 환자들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이 환자들 몸에 들어간 필러는 국내에 들어온 지 5년 정도 된 신제품이었습니다. 원래는 얼굴에만 쓰도록 허가를 받았다는데 의사들의 재량으로 가슴에도 시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필러는 2013년 말 식약처 허가를 받아 수입됐습니다. 당초 얼굴 성형에 쓰도록 허가됐는데 가슴에도 쓰였습니다. 병원장은 의사 재량으로 허가받지 않은 부위에도 시술을 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보형물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유럽에서는 가슴 등에도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면서 의료학회에서 TF까지 꾸려 해당 필러에 대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성분에 대한 재분석과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허가를 받은 제품이더라도 정부가 꾸준히 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식약처 허가가 딱 나오면 그 다음서부터는 뭐 체험단 모집하고 뭐 후기 쓰라고 뭐 하고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광고들을 하거든요. 승인이 났었던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좀 해주고. JTBC 홍지용입니다. 카풀 서비스를 두고 카카오와 갈등을 벌였던 4개 택시단체가 여의도에서 다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문제 삼은 것은 승합차를 이용하는 공유 서비스인 타다였습니다. 이들은 타다도 불법 택시 영업이라고 주장하고 금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택시가족 다 죽이는 불법 카풀 처벌하라! 전국 택시노동조합 등 4개 단체의 운전사 6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최근 관심을 끄는 타다같이 승합차를 이용한 공유 서비스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카풀이 이 땅에 다시는 번지지 않도록, 그리고 불법이 만연하지 않도록. 이들은 타다 측이 사실상 불법 택시 영업을 한다면서 영업을 금지하고 관련법을 바꿔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여객자동차법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린 사람에게 별도의 운전자를 배정하게 허용합니다. 타다 역시 승객이 호출을 하면 승합차와 기사를 승객에게 배정합니다. 운전기사는 전문 인력 공급 업체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택시업계는 지난 11일 타다를 운영하는 소카의 이재용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선 타다 측도 업무방해와 무고 혐의로 택시업계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타다 측은 새로운 이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지 택시시장을 뺏을 생각이 없다며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신산업업체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해달라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이른바 금단의 도시로 알려진 중국 자금성이 94년 만에 처음으로 야간에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밤사이에 화려한 모습들이 속속 공개됐습니다. 잠깐 좀 쉬어가시죠. 김혜미 기자입니다. 자금성이 94년 만에 처음으로 밤 풍경을 내보였습니다. 어렵게 표를 구한 3,000명만이 정월 대보름밤 자금성의 문을 넘었습니다. 以前来嘛都是白天嘛，今天呢看到的是越国下的紫禁城，然后当然是不一样的。 800여 개의 조명이 곳곳을 비춥니다. 자금성은 화려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베이징의 또 다른 명소인 더성먼도 달과 함께 빛났고 중국 전역이 환한 빛으로 새해 첫 보름을 맞이했습니다. 然后我就感觉下一次时间很长再会晚上开放一次。我感觉下一次我绝对要来。 JTBC 김혜미입니다. 네, 정월 대보름인 어제 부산에서 달집 태우기를 하다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사고 역시 안전 불감증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써야 할 경유 대신 폭발 위험이 큰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놓을 때 안전거리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높이 쌓아 올린 달집에 횃불을 든 사람들이 다가갑니다. 엄청난 화염에 혼비백산, 아수라장이 됩니다. 한 명이 실신하고 두 명은 얼굴과 목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달집을 휘감고 있던 유증기가 불을 붙이던 순간 폭발한 겁니다. 경유 대신 폭발 위험이 높은 휘발유를 잔뜩 뿌려둔 게 문제였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점화 직전에 주변에 뿌렸거든요. 주최 측이 배치한 안전요원도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횃불을 든 점화자들이 달집에 바짝 붙는데도 보고만 있었습니다.
달집이 있던 곳과 사람들이 몰려있던 이 수변 계단까지 거리도 20m에 불과했습니다. 달집이 이번에는 차도 쪽으로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 계단 위에 서서 봤는데도 화력이 엄청 뜨거웠거든요. 바람이라도 불었다면 더 큰 사고가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점검 의무가 있는 관할 지자체는 행사를 날고도 주최 측으로부터 안전관리 계획서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 정보라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경찰은 관계자들을 불러 과실 여부를 조사한 뒤 입건할 방침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그림 대작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 씨가 또 다른 대작 의혹 사건 1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 씨는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작품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속여서 800만 원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신 그렸다는 여대생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운전을 하다가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가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건물을 덮은 파란 천막을 걷어내자 부서진 가구들이 널브러진 내부가 드러납니다. 어젯밤 11시쯤 경기도 김포에서 36살 회사원 홍모 씨 차량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는 유리를 뚫고 건물 안쪽으로 돌진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천장을 받치는 기둥이 무너져 내렸고 업무를 보던 책상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각종 집기가 밀리면서 다른 쪽 벽도 뚫렸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놔둔 피아노는 아예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돌진 당시 충격이 강했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한 뒤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블록버스터 영화의 한 장면이죠. 뭐 차가 치고 들어와가지고 이 안에 박혀 있으니까 너무 좀 황당하고. 운전자 홍 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11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홍 씨가 방향을 틀다가 조작을 잘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취 운전자의 위험한 운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점을 뺄 수 있다고 광고하는 이른바 점 빼는 기계가 죄다 무허가 제품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써봤더니 불꽃이 튀고 휴지가 그을릴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화상 같은 부작용을 겪는 사례도 많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점을 뺀다. 플라즈마 열을 사용해 안전하다. 이른바 점 빼는 기계의 광고 문구입니다. 온라인상에는 이런 기계를 직접 사용해봤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지지 소리 난다. 된다. 그죠? 그러나 시중에 팔리는 점 빼는 기계는 모두 의료기기가 아닌 무허가 제품입니다. 위험하지 않은지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온라인에서 팔리는 점 빼는 기계입니다. 인증을 받았다면서 제품 상자에 이렇게 KC 마크까지 달아뒀는데 점 빼는 용도로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제품입니다. 손가락에 살짝만 갖다 대봐도 굉장히 따가우면서 살이 타는 냄새까지 나는데요. 무류지에 사용을 해보면 이렇게 불꽃이 튀면서 휴지가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주파수가 높은 전류를 쏴 살을 태워 점을 빼기 때문에 화상이나 색소 침착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일쑤입니다. 플라즈마 기기를 사용 후에 화상을 입어서 온 경우도 많이 있었고 까맣게 갈색으로 색소 침착이 많이 되고 흉터도 생기는 경우가. 식약처는 무허가로 팔리는 점 빼는 기계 15종을 적발했습니다. 이 제품을 판매한 업체 32곳은 경찰에 고발하는 등 행정 조치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차량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품질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현대차 그룹이 세타2 엔진의 결함 등을 알면서도 은폐하려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 지원 신청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4만 명 넘게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 국내 관광지로 휴가를 떠나는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씩 모두 20만 원을 줍니다. 지원 규모는 총 8만 명으로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포유류가 처음으로 멸종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호주 정부는 쥐의 일종인 브렘블케이 멜로미스가 유일한 서식지인 산호지대 섬에서 멸종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멜로미스가 멸종한 건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서식지가 모두 바닷물에 잠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에서 기존 백자보다 300년 이상 오래된 백자가 확인됐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중국 허난성 안양시에 있는 무덤에서 지난 2009년 발견된 백자가 3세기에 만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백자로 판명됐다고 전했습니다. 1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이른바 왕따 주행으로 불거진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의 불화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당시 가해자로 낙인 찍혔던 김보름 선수는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노선영 선수에게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동계체전 매스 스타트에 나서기로 했던 김보름은 빙판 위에서 한동안 몸을 풀었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결국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하루 전엔 소셜미디어에 긴 글을 남겼습니다. 선수촌에서의 7년간 노선영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다른 후배 선수들 역시 고통 속에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노선영의 대답을 듣고 싶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노선영은 지금은 심석희에게 관심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고 싶고 지금은 하고 싶지 않아요. 1년 전 올림픽 팀 초월 경기에선 뭉쳐 달려야 할 두 선수가 한참을 떨어져 들어오는 바람에 왕따 주행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경기가 끝나고 웃는 장면이 노출돼 비난이 쏟아지자 김보름은 공개 사과도 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한 달여의 감사 끝에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여러 해 전부터 깊었던 두 선수 간 감정의 골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농구의 전설이죠. 하지만 은퇴와 함께 멈춘 기록을 현역 최고 선수로 꼽히는 르브론 제임스가 곧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위대한 선수냐 하는 비교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마이클 조던의 농구는 화려했습니다. 공중을 걷는 듯 멀리 점프해 살짝 얹어놓는 레이업 슛. 그 모습이 새겨진 운동화는 전 세계에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경기당 30점을 넣으면서도 수비 역시 탄탄해 올해의 수비수와 득점왕을 한 해에 받은 유일한 선수 조던. 통산 득점 순위론 4위인데 이 순위가 곧 바뀔 예정입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210점 차로 바짝 따라붙어 현역 선수 가운데 조던의 기록과 가장 가까워졌습니다. 18 어린 나이에 데뷔한 르브론은 17년째 굴곡 없이 정상급 기량을 펼쳐 별명도 킹 제임스입니다. 득점뿐 아니라 패스, 어시스트, 리바운드 못하는 게 없어 누적 기록은 조던을 앞서게 되겠지만 우승 경험은 3번으로 조던에 비해 적습니다. 조던도 우승 기록에 대한 자부심은 남다릅니다. Which is harder from a player standpoint. 6 championships by all means. 조던을 닮고 싶어 등번호 23을 선택한 르브론. 이렇게 23이라는 숫자는 에이스의 상징이 됐습니다. Man, you look at MJ, somebody I looked up to and always believed was the greatest. 제임스의 데뷔와 함께 조던은 코트를 떠났지만 두 선수가 현역으로 맞붙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재미있는 상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전 세계의 유행을 이끌어온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8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욕망을 창조한 그였지만 디자이너 말에 솔깃하지 말고 자기만의 멋을 찾는 게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잠잘 때만 벗는다는 선글라스와 새하얀 꽁지머리, 그리고 검은 양복과 가죽 장갑. 세계의 유행은 조금은 고집스러워 보이는 그의 손끝에서 늘 시작됐습니다. 독일 출신 카를 라거펠트는 패션 디자인을 따로 배우진 않았지만 타고난 감각으로 21살에 프랑스 패션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1965년 펜디의 디자인을 책임지며 스타 디자이너가 된 데 이어 82년부터는 샤넬에 합류합니다. 고상한 이미지에 갇혀 위기를 맞았던 샤넬은 라거펠트와 만나 젊고 유쾌한 감각을 불어넣으며 다시 도약했습니다. I'm like a TV antenna on a house, I don't know. I capture everything, forget everything and redo it my way. There is no secret, no rule, no recipe. 한국에서 연 패션쇼에서는 조각보와 한복을 응용했습니다. 지난해 프랑스를 방문한 김정숙 여사는 그가 디자인한 한글 재킷을 입기도 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등 유명 인사들은 천재를 잃었다. 세상엔 아름다움을, 따분한 시대엔 재치를 준 사람이라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25만 권의 책을 소장한 독서광으로도 알려진 그는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게 진정한 명품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People should see what they want to see in the clothes and not what the designer tells you. JTBC 강나현입니다. 네, 얼마 전 광주의 한 건물에서 노숙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10년 넘게 방치된 폐건물이었는데요. 이렇게 수십 년씩 방치된 폐건물이 전국에 400곳에 달합니다.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박민규 기자입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 38살 박모 씨는 지난 주말 광주광역시의 한 폐건물을 찾았습니다. 이른바 흉가 체험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송 중 건물 내부에서 시신을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사람은 60대 남성 A씨였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있고 이불도 있고 뭐 봇도 있는 것이 보니까 거기서 숙식을 아마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흡수가 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물입니다.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쪽 담벼락이 무너져 있어서 어렵지 않게 넘나들 수 있어 보입니다. 안쪽에는 쓰레기와 나무 덤불이 가득합니다. 해당 건물이 세워진 건 1950년대, 고아원과 양로원으로 쓰이다 2007년 문을 닫았습니다. 10년 넘게 관리가 안 된 겁니다. 무섭죠. 솔직히 무서워요. 피해 다니고 그러지 여기서부터 달려불려 이제. 주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도 호소합니다. 쓰레기 뭐 이제 이런 뭐냐 모기 파리 이런 거 냄새 엄청나죠. 오범 지역이에요. 수건 사람들이 밤낮 들락거려. 건물 소유주는 인근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무단 침입자를 신고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지만 철거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철거하려고 해도 지금 법인이 돈도 하나도 없고 매매하려고는 몇 번 시도는 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지자체는 사유지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는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거나 물자리가 서져 있고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쉽게 들어갈 거라는 생각도 하기가 어렵고요. 폐건물에서 사고가 벌어진 건 이곳만이 아닙니다. 한 달 전 불이 났던 충북 청주시의 폐건물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나무 합판으로 입구를 막아뒀는데요. 지난달 불로 노숙인 한 명이 숨진 이후 이뤄진 조치입니다. 여기 이제 서문동 쪽에 이제 빈 건물이라는 걸 많이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자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해당 건물은 지난해 11월에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심각하게 안 생기고 인명사고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갔겠지. 바로 옆 상가도 10년 넘게 비어 있습니다. 원래는 다방이었던 곳입니다. 테이블과 의자를 보면 먼지가 이렇게 까맣게 묻어나올 정도고요. 이쪽에 보면 음료수 병에 적힌 유통기한이 2007년입니다. 옆에 있는 달력도 날짜를 보니 10년이 넘은 겁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특례법으로 지자체는 1년 이상 비어있는 빈집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주택이 아닌 폐건물에 대해선 대책이 없는 겁니다. 경기도 안양시 안양역입니다. 역을 나서면 바로 맞은편에 12층 건물이 있습니다. 뼈대만 남은 채 20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늘 좀 보기 흉물스럽고 그래요. 해당 공사의 시행사가 부도난 건 1998년, 2012년 새 건물주가 나타났지만 공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래 방치돼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초래될 문제가 이제 한두 가지 아닌데 이제 인근 대지의 일부를 또 사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요. 이렇게 방치된 건물은 전국에 400개에 달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10년 넘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유재산이라 어쩔 수 없단 말 대신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박민규입니다. 휴테크 안마의자의 진가를 알고 싶다면 다른 안마의자도 한번 앉아보고 오세요. 앉으면 앉을수록 휴테크만 보이니까. 앉아볼수록 휴테크다. 휴테크.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가끔씩 굴뚝만 봐도 반가운 존재가 됐습니다. 아직도 남아있구나. 그리고는 이내 그 얼마 안 남은 굴뚝들마저도 사라져버리곤 하죠. 새벽 일찍 아니면 모처럼 한가한 일요일 꼬마들은 아빠들 손을 잡고 가던 곳. 저 역시 그런 꼬마들 가운데 하나였지만 대개는 가기 싫어 툴툴거리며 따라 나서던 곳. 목욕탕입니다. 더러움을 씻어주는 가장 솔직한 곳.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이들에게 목욕탕이란 자욱했던 수증기처럼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추억의 공간입니다. 얼마 전에 제주시에서 44년 된 목욕탕을 새로 꾸며 전시회를 연 것도, 또 일본의 예술섬 나오시마에서 오래된 목욕탕을 개조해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던 것도 모두가 다 그런 추억 때문이었겠죠. 그런 친숙함의 정서 때문일까? 목욕탕은 가끔씩 정치의 언어로 부활합니다. 나는 목욕탕 같은 사람. 그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생각을 해보니 아마도 자신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목욕탕에 비유해서 설명한 것일 터. 그것은 그저 우연이었을까? 그의 목욕탕론은 또 다른 목욕탕에 대한 기억을 소환했습니다. 법은 목욕탕, 따뜻한 것. 그래서 다시 생각하는 목욕탕의 깨끗함과 따뜻함. 그 옛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새벽녘 문을 열자마자 목욕탕에 가셨는데 그 이유는 단지 새벽잠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 열었을 때 목욕탕 물이 가장 깨끗하다는 매우 현명하고도 실용적인 판단에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사람을 탈수록 목욕탕 물은 더러워진다는 사실을 어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정략적 언어로 가득 차버린 목욕탕 안에는 따뜻하고 깨끗한 물 대신 이미 시민들이 흘려보내버린 과거의 미지근한 물만이 모욕과 적대의 단어들을 수증기처럼 피어오르게 하는 중입니다. 돌이켜보면 어릴 적 목욕탕은 바나나 우유 하나씩 손에 든 아이들이 모여들던 동네 사랑방. 물론 그 바나나 우유는 목욕탕에 가기 싫다는 아이들을 달래기 위한 유인책이었지만 이제는 갈래야 갈 수도 없고 그저 정치인들의 입으로나 들을 수 있는 깨끗하고 따뜻했던 곳, 목욕탕.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탐사 플러스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하노이를 좀 갈 텐데요. 김소현 기자가 지금 하노이에 가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좀 다니면서 몇 군데를 좀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만날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틀 동안 두 정상이 몇 차례나 만날지도 물론 관심사이긴 하죠. 그래서 그 동선을 한번 물론 이 동선이 조금 틀릴 수는 있겠으나 김소연 기자가 그 동선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서 하노이 전역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8개월 전 싱가포르에서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은 두 정상이 이제 일주일 뒤면 이곳 하노이에서 다시 만납니다. 회담 하루 이틀 전쯤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숙소는 메트로폴 호텔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가로수 정리가 한창인데요. 바로 길 건너에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묵고 있는 영빈관이 있습니다. 영빈관은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선 메트로폴 호텔이 회담장으로 멜리아 호텔이 김 위원장의 숙소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26일 주석궁에서 응우엔 푸총 베트남 주석과 먼저 정상회담을 할 걸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에서 야경을 감상했듯이 고층 전망대나 조명을 밝힌 호안기엠 호수에서 하노이 시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26일 오후에 도착할 걸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는 JW 메리어트 호텔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도 응우엔 주석과 먼저 만난 뒤 북미 정상회담은 오후에 만찬 등의 행사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큰 호수를 끼고 있어 보안에 유리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두 정상이 만찬을 하고 호숫가를 산책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 오페라 하우스도 유력한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인데요.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틀 동안 한 곳 이상의 장소에서 두 정상이 여러 차례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노이에서 JTBC 김소현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할 텐데요. 그 직전에 저희가 들어온 그림이 하나 있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효정 기자도 그렇고 계속 그 노이바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혁철 대미 특별 대표가 베이징을 떠나서 하노이에 결국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하여간 잘 피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보질 못했는데 결국은 어디서 그림이 잡혔냐 하면 하노이 시내 영빈관에 있는 숙소로 들어가는 장면은 기자들한테 이렇게 찍혔습니다. 그래서 저 차량들이 바로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탄 차량들인데 영빈관 주위에 있는 숙소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만 비건 대북 특별대표도 하노이에 도착해서 이제 곧 두 사람이 아마도 내일부터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를 주제로 놓고 실무 대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기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예, 맨 앞에 지금 앞서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실무 협상 대표들 간의 회담은 이제 내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이번 2차 북미 회담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죠. 예, 첫 키워드는 황교안의 세모로 했습니다. 어제 X 아니었나요? 예, X라고 황교안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이 X, 즉 부당하다는 쪽으로 얘기했고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헌법에 대한 부정이다라는 정치권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입장을 X에서 세모로 바꿨습니다. 애매해졌다는 얘기인가요? 예, 오늘 토론에서 있었단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OX 문제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정한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세모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원래 OX는 선택지가 2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흔히 방송에서 또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정치인들에게 OX를 묻곤 하는데 마땅한 답이 없으면 저희가 준비한 그림이 좀 있는데요. 마땅한 답이 없으면 김황식 전 총리입니다. 예전에 혹시 친박이냐라고 물었을 때 O나 X가 불편할 때는 저렇게 가운데로 들어서 세모를 표시하기도 하고요. OX가 2개 있을 때는 순발력이 있을 때는 2개를 같이 들어서 세모의 뜻을 표하기도 합니다. 황교안 후보는 어제 일단 X로 표했는데 오늘은 세모로 바꿨습니다. 세모로 바꿨습니다. 어제 영상을 잠깐 다시 보면 사회자가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냐, 어쩔 수 없었냐라고 묻고 난 뒤 어쩔 수 없었다면 O, 아니라면 X를 들어주십시오.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요. 지금 어제 실시간 방송인데요. 제일 늦게 들긴 하네요. 황교안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약 0.5초 정도 지금 약간 느린 화면입니다. 큰 차이는 아니고요. 약간의 머뭇거림은 있었다고 0.5초 정도의 머뭇거림이 있었다고 영상으로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 세모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냈지만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탄핵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한 문제점은 아까 팩트체크에서 다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명확하게 이야기는 어려운데요. 정치권에서도 명확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오늘 바른미래당에서는 논평을 냈는데요. 삼겹살 주문의 예를 들었습니다. 삼겹살 주문은 존중하지만 선택에 하자가 있다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먹겠다는 건가 안 먹겠다는 건가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이 논평 자체도 사실 황교안 후보에게 다시 한번 OX로 답을 요구하는 건데 황교안 후보의 세모 답은 이분법적 대답에 대한 거부로 역시 세모도 하나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필 왜 삼겹살을 예를 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확신의 500원으로 잡았습니다.
500원 왜 나옵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농담으로 나 뭐 할 때 500원 걸어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뭐 500원을 달라라는 얘기도 있고 뭐 건다는 얘기도 종종 나오는데요. 500원을 건 후보가 있었습니다. 역시 어제 소개했었는데 김준교 후보가 여러 차례 오늘 좀 말을 바꿨습니다. 막말과 사과를 반복했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잠깐 보면 오늘 오전에 본인의 한 번 더 막말을 했습니다. 19대 대선은 댓글 조작 때문에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 대통령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현직 대통령에 막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석하자면 또 한 번 막말을 한 셈인데요. 본인 의견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주장인데요. 잠시 뒤에 1시간이 채 안 돼서 다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기를 어제 대구에서 있었던 합동연설회에서 젊은 혈기에 정제되지 못한 표현과 말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약간 생략돼 있는데 당 어르신과 선배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라고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이건 사과한 거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간에 있었다고 했는데요. 당 어르신과 선배들께 사죄한다라고 분명히 돼 있었습니다. 세계일보가 단독으로 또 이 입장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사 내용을 잠깐 보면 지지자들에게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단 1도 없고 보수층의 지지자들에게 그리고 당의 선배들에게 사과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과로는 왜 쳤습니까? 대통령의? 해당 원문에는 기사가- 원래 없습니까? 원래 이제 기자가 취재했을 때는 저 발언을 그 괄호 안에 있는 얘기는 안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보통 기자들이 없었던 말이지만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괄호를 하고 내용을 써놓곤 합니다. 그런데 김 후보의 막말로 비판을 받았던 거는 뭐 저딴 게 무슨 대통령이냐라는 표현도 했었고요. 무슨 주사파 정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짐승만도 못한 주사파 정권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과 내용을 보면 이 막말의 대상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고 막말을 직접 들었던 전당대회장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당원들에게 사과한 셈입니다. 즉 내용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데시벨에 대한 사과만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김준교 후보는 또 본인의 강성 발언들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른다는데 500원을 걸겠다라고 오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건 금액이 크진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도 김 후보의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금액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어쨌든 박관용 선관위원장은 오늘 한국당의 선관위원장은 오늘 김 후보의 막말이 정도가 심했다면서 징계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뭐 두고 보도록 하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웬 태양 흑점으로 잡았습니다. 태양 흑점은 정말 왜 나왔습니까? 보통 지구과학 시간에 들었던 건데요. 북한군 개입설과도 그러니까 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씨의 주장인데 이 근거의 하나가 태양 흑점과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본인이 그걸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간접적이긴 한데요. 일단 지만원 씨의 주장에 북한군 개입설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일본 작가가 2005년에 쓴 김정일 파멸의 날, 지금 해상도가 높지 않아서 명확히 보이진 않는데요. 오래된 책입니다. 김정일 파멸의 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지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지 씨가 고소당했을 때 당시 2심 판결문을 보면 지 씨가 이 책을 인용해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일성 북한 주석이 같은 차에 타면서 밀담을 나눴는데 미 CIA가 두 정상의 밀담 내용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포착했다라면서 당시 밀담 내용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간첩 활동이 들어있다라고 저 책에 쓰여 있고 그 책을 지 씨가 인용한 겁니다. 이거 좀 복잡하네요, 구조가. 아무튼 어쨌든 저 책을 인용해서 북한군 개입설을 지 씨가 주장한 건데요. 당시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해당 책에는 CIA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런 내용을 써 있다라고 된 게 아니고 해당 책에 나온 내용은 영상을 통한 독순술, 그러니까 얼굴 모양과 입술 모양으로 당시의 밀담 내용을 유추해서 구사한 것이다라고 돼 있고 이런 부정확한 내용을 마치 CIA가 정확한 것처럼 보도했기 때문에 얘기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유죄다라고
확정을 해서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렇게 활자화되고 뭐 따옴표 따고 128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뭐 정말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이거 사실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저 책 자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책의 간판을 다시 한번 보면 제목에 김정일 파멸의 날이라고 돼 있고요. 예언 앞에 설명이 예언서 정감록을 통해서 본 내용입니다. 또 책 머릿말의 소개는 김정일의 운명을 태양 흑점의 증감에서 이론을 구성한 YMD 파동 분석으로 미래를 예측한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YMD는 그러니까 Year, Month, Date 이겁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나오지가 않았고요. 아 그래요? 저도 그렇게 해, 달, 일로 저도 유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파동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정일의 운명을 태양 흑점으로 태양 흑점 활동으로 추측해서 쓴 책인데 저 책을 인용해서 지 씨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겁니다. 이런 걸 다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듣긴 들었으나 이 정도로 하죠 뭐. 지만원 씨가 어쨌든 박사학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근거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까 봐 이러이러한 근거를 댔다라고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시간도 겁니다. 많이 지났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날씨입니다. 내일도 평년보다 따뜻하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집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수도권과 충북 지역은 매우 나쁨까지 올라갈 거란 예보입니다. 오늘 끝나고 소셜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한국당 전당대회 얘기 소셜 라이브에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